여기 한국어의 매력에 푹 빠진 에스토니아의 한 소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게 된 이 소녀의 가족은 여행으로 온 한국에 반해 가족 모두가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는데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엘리나예요. 저는 에스토니아의 일리노야라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바로 옆에 있는 북유럽의 작은 나라예요. 제가 살던 마을은 너무 작아서 제대로 된 식료품점도 없었어요. 뭔가 특별한 걸 사고 싶으면 수도인 탈린까지 무려 5시간이나 운전해서 가야 했어요. 우리 집은 1층에는 소와 돼지, 닭들이 살고 우리 가족은 2층에서 살았던 농장집이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침대 바로 아래에서 동물들이 내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음메, 음메 하는 소소리, 꼬꼬댁, 꼬꼬댁 하는 닭소리요. 우리 가족은 소박했어요. 아버지는 매일 농장에서 일하시면서 동물들을 돌보시고 고장난 것들을 고치셨어요. 어머니는 농장 일을 도우시면서 집안일을 하셨고요. 언니는 매일 농장 일을 도와야 한다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저는 대체로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제가 좋아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외국어였어요. 저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다른 언어를 듣고 보며 주로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외국어로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는 게 좋았어요. 러시아어는 강하고 힘차게 들렸어요. 영어는 부드럽고 음악적으로 들렸어요. 독일어는 날카롭고 정확하게 들렸어요. 각각의 언어가 저에게는 다른 노래 같았지요. 그런 제가 처음으로 한국어에 대해 알게 된 것은 15살의 어느 날이었어요. 제 친구 안나가 인터넷에서 한국 드라마라는 걸 본다고 말했을 때였지요. 저는 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푹 빠져 있는 거야? 안나는 대답했어요. 한국 드라마는 감정선이 진짜 강하고 스토리가 깊어서 한 번 빠지면 계속 보고 싶어져. 그리고 한국 문화가 그대로 드러나서 재미있어. 제가 다시 물었지요. 그래? 한국 문화라면 뭘 말하는 거지? 안나는 신나서 설명했지요. 한국의 카페 문화나 패션, 거리의 분위기가 많이 나와. 진짜 세련되고 트렌디하다니까. 사람들의 스타일이 엄청 다양하고 화려해서 눈이 즐거워. 그리고 도시마다 분위기가 달라서 예를 들면 서울은 정말 현대적이고 빠른 템포지만 다른 도시들은 조금 더 전통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어. 저는 안나와의 대화 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고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며 그대로 시간이 흘렀지요. 인생은 참 재미있는 방식으로 놀라게 해줘요. 때로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가장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사랑하게 되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16살의 어느 날이 되었지요. 저는 옆마을에 있는 제 친구 리사의 집에 놀러 갔어요. 리사의 언니 엠마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화면에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렸는데 에스토니아어도 러시아어도 영어도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소리였어요.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하던 일을 모두 멈추게 만드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바로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그 목소리들이 음악처럼 공기 중을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리듬도 달랐고 멜로디도 달랐고 심지어 단어들이 연결되는 방식까지도 달랐어요. 저는 완전히 매료되어서 컴퓨터 화면 가까이 걸어갔어요. 엠마, 저게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엠마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말했어요. 아, 이거? 한국 드라마야. 요즘 완전 인기야. 한국 드라마. 한국이라고요? 안나의 이야기가 생각났지요. 잠깐 들어봐도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엠마가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를 옆으로 비켜주었어요. 그래 봐. 저는 엠마 옆에 앉아서 화면을 봤어요. 한 단어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상관없었어요. 배우들의 목소리가 함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부드럽게 말할 때는 바위 위로 흐르는 잔잔한 시냇물 같았고 감정적으로 말할 때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천둥 같았어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속삭였어요. 몰라, 엠마가 말했어요. 아래쪽에 있는 자막 있잖아. 하지만 저는 자막을 읽지 않고 있었어요. 온몸으로 듣고 있었어요. 모든 단어가 제 뇌 속으로 스며들어 그곳에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을 때 저는 그 소리들을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단어들이 어떻게 들렸는지 기억하려고 계속 노력했어요. 어머니가 저녁 준비하시는 걸 도와드리면서 그들의 대화 리듬을 흥얼거렸어요. 오늘 이상하게 기분이 좋네. 어머니가 눈치채셨어요.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재빨리 말했어요. 그날 밤 부모님이 주무신 후에 저는 몰래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저희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바닥이 삐걱거려서 누군가를 깨울까봐 아주 조용히 해야 했어요. 인터넷에 접속해서 한국 드라마를 검색했어요. 화면에 수백 개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제가 찾은 첫 번째 동영상을 클릭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 마법 같은 소리가요. 저는 2시간이 넘게 한국 드라마를 검색하고 보았어요. 러시아어 자막을 읽긴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탐험가가 된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16년 동안 이런 언어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고 살았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저의 습관이 되었지요.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항상 2시간 가까이 한국어를 듣고 연습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것이 안녕이라는 뜻인지 모르면서 혼자 속삭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이 고마워라는 뜻인지 모르면서 반복했어요. 사랑해요. 저는 그것이 사랑한다는 뜻인지 모르면서 연습했어요. 낮에도 이런 단어들을 혼자 말하기 시작했어요. 닭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한국어 소리를 연습했어요. 학교에 걸어가면서 머릿속으로 한국어 구문을 반복했어요. 3주 후에 제 비밀이 발각되었어요. 제가 침실에서 거울 앞에서 한국어 발음을 연습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노크도 하지 않고 들어오셨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쓸데없는 언어를 뭐하러 공부하냐며 그 시간에 영어나 독일어를 공부하라고 다그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원한다고 해도 멈출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한국어가 제 마음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공부한다는 생각보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기분이었달까요? 매일 한국어에 대한 제 사랑이 더 강해졌어요. 한국어 발음의 새로운 소리들과 새로운 리듬들을 발견했어요. 제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상관없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이 언어가 실제로는 저를 구해줄 거라는 걸요.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뼛속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그저 인내심을 갖고 계속 배워야 했어요. 한 번에 하나씩 아름다운 소리들을 배워가면서요. 2년이 지났고 저의 한국어 열정은 꾸준했지요. 저는 이제 자막 없이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되었지요. 18살이 되었을 때 저는 마침내 제 작은 마을에서 벗어났어요. 탈린 대학교 아시아 언어학과에 합격했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중국어나 일본어를 전공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쓸모있는 아시아 언어들 말이에요. 수도로 이사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 같았어요. 탈린에는 높은 건물들과 진짜 쇼핑센터들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어 학원이 있었어요. 대학교에 온 지 2번째 주에 그 어학원을 찾았어요. 조용한 거리의 작은 건물에 있었는데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을 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터질 것 같았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마침내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였어요. 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요? 첫 수업 때 선생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이 언어가 저를 지루함에서 구해줬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저를 살아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이었고요. 무엇보다 이 언어가 어떻게든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아름답다고 생각해서요. 선생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이유네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한국어 수업을 들으러 2시간짜리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집에 올 때도 또 2시간짜리 버스를 탔어요. 1시간 한국어 수업을 위해 4시간을 이동했어요. 대학교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엘리나, 왜 하필 한국어야? 그들이 물었어요. 한국어는 너무 어렵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걸로 대체 뭘 할 건데? 그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어가 제 비밀 슈퍼파워 같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막을 읽지 않고도 한국어 문장을 이해했을 때 제 뇌가 환하게 밝아지는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수업을 들은 지 1년쯤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내 중심가를 걷고 있는데 벤치에 놓인 신문을 우연히 보게 되었지요. 그때 그것을 봤어요. 여행사에서 한국어 통역가를 구합니다. 한국어 능력 필수. 급여 논의 가능. 저는 그 광고를 5분 동안 쳐다봤어요. 그리고 집으로 뛰어가서 바로 그 번호로 전화했어요. 자기소개를 할 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통역가 구인 광고를 봤어요. 저는 한국어를 할 수 있어요. 정말요?
저나 넘어 여성분이 놀라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인가요? 꽤 잘한다고 생각해요. 3년이 넘게 공부했고 지금도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내일 면접 보러 오실 수 있나요? 다음 날 저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떨리는 기분으로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은 작은 여행사를 운영하는 카스크 부인이라는 중년 여성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엘리나, 그녀가 제 이력서를 보면서 말했어요. 한국어 실력에 대해 말해보세요. 저는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공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 언어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요. 제가 말하는 동안 그녀의 눈이 점점 더 커졌어요. 잠깐, 그녀가 손을 들면서 말했어요. 제가 당신의 한국어 능력을 판단할 만큼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그러나 충분히 유창하게 들려요. 그리고 그녀의 다음 말이 저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지요. 당신은 제가 면접해 본 것 중 최고의, 사실은 유일한 한국어 화자입니다. 함께 일해봐요. 저는 뛰어올라서 춤을 추고 싶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에스토니아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해요. 당신이 그들을 위해 통역하고 도시를 안내하고 에스토니아 문화를 설명하게 됩니다. 하루 급여는 200유로예요. 하루에 200유로라고요? 그건 저희 아버지가 농장에서 일주일 내내 일해서 버는 돈보다 많았어요. 언제 시작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첫 번째 일은 한국 사업가들 그룹을 탈린 구시가지로 안내하는 것이었어요. 너무 긴장해서 손에서 땀이 났지만 진짜 한국 사람들과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듣고 아주 좋아했어요. 제가 에스토니아 역사를 한국어로 설명할 때 그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지역 음식, 지역 관습, 지역 전통에 대해 수십 개의 질문을 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첫날 이후 소문이 에스토니아 한국 관광객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졌어요. 완벽한 한국어를 하는 에스토니아 소녀가 있다. 곧 모든 주말과 학교 방학 일정이 꽉 찼어요. 그로부터 6개월 뒤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카스크 부인에게 연락했어요. 에스토니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싶어 했고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현지 코디네이터가 필요했어요.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카스크 부인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한국 촬영팀이 추운 11월 어느 날 에스토니아에 도착했어요. 5명이었어요. 감독, 카메라 오퍼레이터, 사운드 엔지니어, 그리고 2명의 프로듀서요. 유럽의 숨겨진 보석들에 대한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지요. 2주 동안 저는 그들과 함께 일했어요. 촬영할 장소들을 찾는 걸 도왔고 현지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역했어요. 에스토니아 전통을 설명하고 저희 문화를 이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박 감독님이 제게 말했어요. 엘리나, 감독님이 한국어로 말했어요. 언젠가 한국에 놀러 와요. 엘리나는 제가 본 외국인 중에 한국어를 가장 잘하는군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박 감독님의 말을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한국 방문이 미친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능성처럼 보였어요. 저는 3년 동안 비밀리에 한국어를 배웠어요. 이제 한국어가 제 생활비를 벌어주고 있고 제가 존재한다는 것도 몰랐던 문들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아마 다음 큰 걸음을 내디딜 때가 된 것 같았어요. 한국 TV 제작진을 만난 후 2년 동안 저는 미친 듯이 일했어요. 문서를 통역하고 관광객을 안내하고 모을 수 있는 모든 돈을 저축했어요. 제 목표는 단순했죠. 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대학생일 때 돈을 모으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어요. 대부분의 저녁에는 싼 라면을 먹었어요. 버스를 타는 대신 모든 곳을 걸어 다녔어요. 1년 내내 새 옷을 거의 사지 않았어요. 재미있는 것에 돈을 쓰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이 돈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살 수 있어. 마침내 2022년 초에 2만 달러를 모았어요. 제게는 엄청난 돈같이 느껴졌어요. 1년 동안 한국에서 살고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했어요. 우편으로 비자 승인서가 왔을 때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2022년 3월 15일 저는 서울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평생 기다려왔던 뭔가가 갑자기 일어나고 있을 때의 그 기분을 아시나요? 바로 그런 기분이었어요. 공항을 걸어갈 때 다리가 떨렸는데 피곤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흥분 때문이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제가 꿈꿔왔던 것과는 완전히 같았어요. 서울은 거대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도시였어요. 건물들이 유리산처럼 하늘까지 뻗어 있었어요. 지하철 시스템은 유럽의 어떤 것보다도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어요. 모든 모퉁이마다 24시간 가장 놀라운 음식을 파는 편의점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옷차림은 아주 세련되었어요. 거리는 자정에도 안전하다고 느껴졌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모든 곳에서 한국어를 듣는 것이었어요. 6년 동안 한국어는 제가 제 방에서 혼자 연습하던 비밀 언어였어요. 이제 저는 그것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모든 대화, 모든 안내방송, 라디오의 모든 노래가 한국어였어요. 마침내 온 세상이 제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열흘 정도 후에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모두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임 회사에서 일자리를 찾았어요. 제 일은 한국 게임 개발자들이 동유럽 시장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었지요. 믿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한국어는 쓸모없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해 동안 이제 그것이 저를 가치 있게 만드는 정확한 기술이었어요. 그러나 역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였어요.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완전히 적응을 해야 했으니까요. 저의 한국어는 꽤 괜찮았지만 그 말을 사용하는 시스템과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이나 상인들이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고 묻는 말에 상냥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그러나 회사의 규칙이나 분위기는 너무 달라 당황스러웠어요. 사무실의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고 언제 말을 걸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몰라 눈치를 살피는 일이 많았었죠. 또한 에스토니아에서는 팀워크를 중요시하지만 한국은 상사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어요. 상사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압박감에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존경과 배려가 중요한 한국의 직장 문화에 적응해 나갔어요. 그리고 공공교통도 어색했어요. 에스토니아에서는 버스나 기차를 탈 때 너무 간단한 시스템이었는데 한국은 지하철 카드를 충전하고 환승을 할 때마다 카드를 찍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불편했죠. 처음에는 환승할 때마다 다시 표를 사야 하는 줄 알고 당황했어요.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조금씩 이해하며 적응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저는 한국의 카페 문화와 밤늦게까지 활기찬 거리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새로 사귄 한국 친구들과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한국의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찾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제 급여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루에 고향에서 아버지가 일주일에 버시는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부유하고 독립적이고 자랑스러운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저는 제 꿈을 살고 있었지만 항상 가족이 그리웠어요. 한국에서 6개월을 보낸 후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했어요. 부모님은 제 아파트 창문을 통해 제 뒤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제가 말했어요. 한국에 오시지 않을래요? 부모님은 에스토니아 밖으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여권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며 비행기표를 예매했지요. 3개월 후 어머니와 아버지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셨는데 혼란스럽고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분들을 모든 곳에 데려갔어요. 어머니 건강검진을 위해 최고의 병원들로, 전통시장으로, 아름다운 궁궐들로, 가족들이 함께 자전거를 타는 한강으로요. 부모님은 매번 놀라워하셨어요.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같은 언어를 할 수 없어도 도우려고 노력하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 놀라운 대중교통. 거리의 안전함과 깨끗함. 특히 소화기가 안 좋으셨던 어머니는 한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서 많이 나으셨어요. 마지막 밤에 저희는 제 작은 아파트에 앉아서 한국 치킨을 먹으며 창밖에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보고 있었어요. 엘리나,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만약 우리도 여기서 살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진심이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여기 병원들이 정말 좋아. 사람들이 친절하고 나라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느껴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네가 여기 있다는 거야. 그 대화가 모든 것을 바꿨어요. 제 한국 모험이 더 이상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 전체의 것이었어요. 그 다음 1년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부모님을 위한 비자 요건과 의료 프로그램들을 조사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몇 달 동안의 서류 작업, 비자 인터뷰, 건강검진, 그리고 관료주의적 악몽들이 있었어요. 거의 포기할 뻔한 때들도 있었지요. 그리고 2024년 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가족 전체가 함께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이제 저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어머니의 건강은 한국 의사들 덕분에 매우 좋아졌어요. 아버지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국 할아버지들과 바둑을 두시는데 서로 다른 언어를 하시지만 어떻게든 소통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회사의 동유럽 사업부 책임자예요. 한때 한국의 이름도 제대로 몰랐던 소녀가 이제 한국 기업들이 제가 자란 나라들로 사업을 확장하는 걸 돕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한강에 나갔어요. 가족 자전거를 빌려 탔지요. 시원한 바람과 아름다운 경관, 부드러운 한국어 소음까지. 저는 충만한 행복을 느꼈어요. 페달을 밟으면서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여기 오는 것은 제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